아버지, 이번 명절엔 집에 계세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목소리에서 기대감보다는 의무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 박정호, 올해 68세입니다. 젊은 날 시외버스 기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밤 11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살. 아내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나를 기다려줬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날들. 그런데 5년 전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지방 소도시의 낡은 연립주택. 이제 이곳이 제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서울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날 전화는 명절 보름 전이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엔 집에 계세요? 처가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부모를 어디에 앉혀야 할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명절엔 오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잠깐 멎었어요. 그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 목소리는요, 거기엔 걱정보다 불만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한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님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과 은근한 불편함이 뒤섞인 그런 목소리 말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압사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겐 부담이구나. 누군가의 남편에서 누군가의 아버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저 혼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도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심정 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어요.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이라고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의사의 말을 듣고 나오는 길,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진단이 자식들에게 전해지자 갑자기 전화가 부쩍 많아졌어요. 딸은 거의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도 자주 문자를 보냈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계단도 많이 오르내리시니까. 요즘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돌봄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아,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손자들 얼굴도 못 본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다른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 집 관리하기 정말 힘드시죠? 이제 노후 자금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월세라도 받으면 생활이 한결 편해져요. 좋은 부동산 정보도 있어요. 요즘 서울 근처 아파트들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가 소유하신 그 땅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뭔지. 자식들의 관심은 내 건강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의 눈은 내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자산이 되어주세요. 그런 말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처음엔 보살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색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들과의 전화에서 자주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보다 더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허리 협착증은 치료할 수 있지만 자식들의 변화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의 목소리 뒤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때의 그 외로운 말입니다. 건강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의 정체가 보인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모두 함께 들어섰습니다. 누구도 먼저 전화해서 언제 올 거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엔 기뻤어요.
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아버지를 보러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내 집의 벽을 재보듯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라 회의라는 걸요. 거실 탁자에 앉으면서 마치 어떤 사업 제안을 받으러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쉬셔야죠. 나이도 나이이고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요.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선의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들은 달랐어요. 요양시설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곳들도 많고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를 텐데. 그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월세로 놓든 팔든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내 입술이 움직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휴식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이랬어요.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의 관리 대상이 되어.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아직도 버스를 타고 병원도 다닙니다. 의사는 내가 수술 없이 약물과 물리치료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들 눈엔 이미 나는 도움이 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린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진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위해서라는 말이 빠진 거죠.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문제였고 관리 대상이었고 그들의 부를 나눌 자산일 뿐이었어요. 손자들은 거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곳이 할아버지의 집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머지않아 그들도 어른이 되면 나처럼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자꾸만 아들 부부의 목소리로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쉬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들이 자꾸자꾸 반복되었습니다. 시계는 벌써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벽에 붙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의 아내는 따뜻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이 집. 우리가 평생을 지켜온 이 집. 하지만 이 집에서도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내 자리가 없구나.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였나 싶었어요. 자식들의 사랑? 그건 이미 사라진 거였고 혼자가 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자가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그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결정으로, 불면증에서 행동으로. 나는 그날 아침 옷을 입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방 하나면 됩니다. 크기는 작아도 괜찮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날 봤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작은 방을? 나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았거든요. 넓은 집도 자식들의 돌봄도 누군가의 기대도 아니었어요. 내가 필요한 건 내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가 주인인 공간.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공간. 시외의 작은 원룸. 그곳은 낡았고 소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내 집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나만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연립주택 계약을 정리했어요. 젊은 직장인에게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낼까봐. 아들이 또다시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낼까봐.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결정하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두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새 방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비록 시골이지만 그곳은 내 공간이었고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던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니, 동시에 울렸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가 한 번에 집에 몰려온 거예요. 마치 그들이 언제 올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 조금 이상했어요. 명절은 이틀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그들의 눈은 먼저 내 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문 앞의 박스는 뭐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미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거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사요? 어디로요?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어요. 마치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여긴 이제 내 집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자들의 장난치는 목소리까지 멎었어요. 모두가 날 바라봤습니다. 마치 내가 배신자인 것처럼. 왜요, 아버지? 왜 우리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건 떨림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노였습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몰래?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어요. 마치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는데 왜 허락이 필요하냐? 나는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조용했어요. 항상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항상 그들의 결정에 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게 내 집이고 이게 내 인생이고 내 결정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면 왜 문제냐?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희들은 내 집을 원했다. 내 재산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다. 아들은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사위는 딸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심한가? 나한테 심한 게 있나? 나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항복의 조용함이 아니라 결정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명절 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짐을 꾸리는 걸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잃었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어디가? 라고 묻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슬펐습니다. 내가 맞는 걸 해냈다는 확신과 함께 동시에 가족을 잃었다는 깊은 슬픔이 함께 왔어요. 자유는 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 나는 원룸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흐릿해졌어요. 이게 눈물인지 아니면 밤의 어둠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산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원룸은 생각보다 빨리 채워졌습니다. 새로 새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 하나가 내 집에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조용했고 깔끔했고 존댓말을 지키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되 깊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싸움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주지 않았고 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놨다를 반복했어요.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그분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냥 안녕으로 인사하고 괜찮으세요? 라는 말 정도로 나누던 사이였죠. 하지만 그 순간 그분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떡을 만드신 건 아니고 사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떡 상자가 얼마나 비싼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집을 깨끗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맞으시기를.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딸이 내 생일을 축하해 준 적도 있었어요. 아들이 명절 인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나에게 감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여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어요. 아, 배울 일이 없어서 미안해요. 제가 교대 근무라. 그분은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정이구나. 자식들은 내 재산을 원했고, 내 노후를 관리하려고 했고, 내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여인은 내가 집을 깨끗이 써줘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 뭐 해드릴 게 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아,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혼자면 괜찮아요. 그 순간 무언가가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혼자였어요. 그 여인도 혼자였고 나도 혼자였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 밤 나는 조용히 밥을 해서 두 그릇에 담았어요. 하나는 내 방으로, 하나는 그분 방 앞에 놨습니다. 명절 인사 대신 밥입니다. 라는 작은 종이 한 장과 함께. 다음 날 아침 그분은 그 밥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내 방 앞에 놨습니다. 그 안에 감사의 말을 적은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자식들은 나를 원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감사해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겠어요.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감사와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건 때로는 자유이고 때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어요. 국도 담았고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를 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떠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아야만 했는가. 아내가 아팠을 때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자신을 탓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노후에 접어들자 자존감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강요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만 했던 세월이 끝났구나. 그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비명도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나는 국을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떡도 한 입 먹었고요. 밥도 떠먹었습니다. 모두 제 맛이 아니었어요. 약간 맵고 떡도 좀 딱딱했고 밥도 덜 지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밥이었어요. 내가 결정한 명절이었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고 누가 평가하지 않은 오롯이 나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그 다짐이 내 입술에서 나왔어요.
작은 원룸의 거실에서 라디오가 나오는 배경음 속에서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여기는 내 집입니다. 작은 삶이지만 여기는 내 인생입니다. 작은 밥상이지만 여기는 내가 주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혼자가 된다는 건 때로는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힘들고 가장 소중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박정호는 시외의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고 가끔 연락도 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틀고 자신이 원하는 밥을 먹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법을 배웠거든요. 가끔 그 40대 간호사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깊은 친밀함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정이 생겼어요. 때로는 혼자가 아닌 것도 좋고 때로는 혼자인 것도 좋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가족 때문에 숨이 막혔던 적이 있나요? 당신도 자식들의 기대와 강요 사이에서 흔들렸던 적이 있나요? 당신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신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박정호처럼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것들, 그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움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마음쉼터 라디오에서는 박정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0대의 아버지, 70대의 어머니, 50대의 당신. 모두가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쉼터 라디오를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실화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슬픔, 당신의 기쁨이 모두 소중하다는 걸 전하고 싶거든요. 혹시 당신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마음쉼터는 당신 같은 분들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절망하더라도, 지금 외로워도 반드시 박정호처럼 다시 숨을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있겠습니다. 마음쉼터 라디오. 우리 함께 숨 쉬어요. 다음 또 다른 분의 실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마음쉼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